1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자유한국당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가 내일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에 대한 비위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청와대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협조하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 제출 방식이라는 것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내용과 그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에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가 내일 오전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 의혹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수사관은 민자업자와 부적절한 골프회동, 청부감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된 뒤 대검 감찰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고발 일주일도 안 돼 발빠르게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사실무근으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동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맥락과 취지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건지 공판 현장을 다녀온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표정은 담담한 듯 착잡해 보였습니다. 특검은 19대 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 주인공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같이 기소된 나머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의 구형 사유입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다시는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동원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지사를 겨냥해 거친 어조로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는 게 김동원 씨의 최후 진술입니다.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동원 씨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로 바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 민주화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다.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동원 씨는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한 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다. 신이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는 자조의 말로 최후 진술을 맺었습니다.
댓글 조작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은 오늘 28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드루킹 일당의 사건들을 모아 내년 1월 25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 도출엔 또 실패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건지, 간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가 무섭게 여와 야는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며 이찬열 위원장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른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전체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과 본회의 제적위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단 교육위 제적위원 15명 가운데 민주당이 7명, 이찬열 위원장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어서 물리적으로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슬로트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슬로트랙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리 절차 기간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법안 처리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겉돌기만 하는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수도,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돌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루를 치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그 유치원의 정상화가 하루가 더 늦어집니다.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요.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와 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미국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2016년 2월 29일에 한 미국 청년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은 울먹이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라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버지니아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입니다. 네, 원비어는 21세였던 지난 2015년 말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에 갔다가 2016년 1월 2일 귀국 비행기 탑승 전에 숙소 호텔에 걸려있던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훔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붙잡혀서 억류된 지 약 2달 만에 범죄자로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던 건데요. 원비어는 이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2일에 혼수 상태로 풀려났지만 귀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법원은 이 유족에게 북한이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었나요? 일단은 지금 원비어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은 고문 등 불법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5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행한 그런 고문 등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니까 징벌적 배상으로서 좀 한 4천억 원 이상의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 이 돈을 배상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뭐 저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 책임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순순히 그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좀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이번 판결은 그 논란이 되어 왔던 그 북한의 고문 등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그 미국 법원의 어떤 강력한 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인권 관련 소송들도 좀 진행의 속도가 붙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인데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천착해온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주민 인권 문제에 끌렸다는 황필규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둥글둥글 사람 좋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지난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맡은 첫 사건이 난민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사무소랑 연결이 됐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의뢰를 했던 사건이 이제 당시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분들 이 2000년에 이제 난민 신청한 사건이 2005년에 불허 결정이 나면서 소송을 처음 해보는 난민 재판. 얼떨떨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9명의 신청인 가운데 스스로 소를 취해야 한 1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모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분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펼치는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난민 문제로 영역이 넓어진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연수원 마칠 때쯤 사법연수원 마칠 때쯤 어떤 분이 난민 쪽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난 난민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너가 관심 있는 이주민 인권 영역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운명처럼 난민 전문 변호사가 된 황필규 변호사. 그럼에도 난민 재판은 늘 어렵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또 박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배제와 차단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수백 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2명밖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뭔가 이제 최소화시켜야 한다,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좀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기존에도 되어 왔었고요. 근데 예멘 난민 상황을 접하면서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도 됐다는 겁니다. 국익의 관점에서건 난민들의 인권의 관점에서건 어떤 사회 통합 정책,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 정책,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 왜 이렇게 소수자 인권 문제에 천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적어도 법을 공부하고 싶다 혹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일제상해 임시정부 요원들도 6.25 때 내려온 피난민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난민이었다는 황필규 변호사.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 순간이라고 답한 황필규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촉구하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람은 매 순간 느끼고 있죠. 모든 분들 공감을 알고 또 이 방송을 보고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위원회는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됐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채용 공고에서 군필자 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숭실대학교가 오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